포커스 시리즈 로힝야 난민위기 대응활동 브리핑에 참여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국경없는의사회 김태은이라고 합니다. 먼저 오늘 브리핑은 한영 동시통역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화면 아래 통역 버튼을 누르셔서 한국어 또는 영어로 변경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8월 25일을 맞이해서 70만여 명의 로힝야 난민들이 박해를 피해 미얀마를 탈출한 지 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오늘 브리핑은 오랜 시간 이어져 온 로힝야 난민 위기의 역사와 현재 100만 명의 로힝야 난민들이 지내고 있는 방글라데시 콕스바자르 난민 캠프의 상황, 그리고 국경없는 의사회가 그곳에서 진행하고 있는 의료 지원 활동에 대해 여러분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오늘 브리핑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로힝야 난민 위기에 대해서 그리고 국경없는 의사회의 구호 활동에 대해서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국경없는 의사회의 제이슨 밀즈 인도주의 자문관의 로힝야 난민 지원 활동에 대한 발표를 듣고 이후에 여러분께서 남겨주신 질문들에 대해 답변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발표를 듣는 동안 화면 아래에 있는 Q&A란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질의응답 시간에 답변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발표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이슨 밀즈 자문관은 2007년 국경없는 의사회에 합류해 시에라리온을 시작으로 다르푸르가 있는 수단, 그리고 남수단, 방글라데시, 에티오피아, 차드, 시리아, 미얀마 등 다양한 국경없는 의사회 구호 현장에서 활동해 왔습니다. 그리고 2016년부터 2019년까지는 미국 정부를 상대로 인도주의를 옹호하고 국경없는 의사회 활동과 관련된 인식을 제고하는 정책을 맡았습니다. 올해 초에는 아시아 지역에서 로힝야 위기를 포함하는 인도적 사안에 집중하는 인도주의 자문관으로 부임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한테는 국경없는 의사회 옹호 업무와 로힝야 난민들에 대한 이해를 배울 수 있는 훌륭한 선배님이기도 한 분이셔서 이렇게 모실 수 있게 돼서 무척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이슨 밀즈 자문관의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Good morning, everyone. Oh, excuse me.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한국은 저녁이시죠? 저는 미국에서 지금 오늘 콜을 조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이르긴 한데요. 그래서 중간중간 커피를 좀 마시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먼저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초대해 주신 MSF 코리아 측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로힝야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유익한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고 혹시 또 질문이 있으시다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발표는 주로 로힝야의 역사적 상황에 대한 부분을 많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로힝야 난민들과 이야기를 캠프에서 나누다 보면 역사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다뤄집니다. 무국적이 되면서 1982년에 미얀마에서 시민권을 박탈당한 이후에 이전에 로힝야민으로서 인정받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 매우 중요한 사안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가 실제로 굉장히 많은 그런 폭력이 시작되고 70만의 사람이 방글라데시로 이주를 하도록, 피난을 하도록 만든 그런 날이 되기도 하는데요. 미얀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시민권을 박탈을 당했고 저희가 그래서 그런 중요한 상황에 대한 역사적인 맥락 그리고 그 MSF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구호 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자료를 좀 공유를 드리면서 그 말씀을 드리고 이후에 Q&A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팬데믹 2년 동안 제가 제대로 그쵸? 이제는 익숙해져야 되는데 이렇게 화면 공유하는 것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최근에 태은님과 방글라데시를 또 다시 방문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가게 돼서 또 많은 감정을 느꼈습니다. 지금 10년 이전에 가면서 그때 한 45만 명의 로힝야 등록되지 않은 난민들이 있었고 그 이후에 또 이제 등록되지 않은 난민들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걸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수많은 난민들이 발생을 하고 유입되는 상황에 정말 많은 감정을 느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뭐 설명을 더 하기 앞서 아예 그 발표 자료를 좀 보면서 같이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로힝야족은 그 미얀마 북동부, 북서부입니다. 사실 북동부가 아니라 지금 타이포로 잘못되어 있는데요. 북서부에 수세기 동안 살았던 무국적 민족입니다. 그리고 지금 맵에 보시면 하이라이트가 되어 있는 영역이 있는데요. 여기가 라카인입니다. 미얀마 서쪽에 있고요. 여기 아라콘 왕국이었고 실제로 예전에 1700년대에 버미스 하트랜드에서 이제 침략을 받고 지배를 당했던 지역입니다. 그 이후로는 독립된 국가로 운영이 됐었고 오히려 그 서구 쪽과 가까운 그런 관계를 유지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 지역과 그런 관계를 하면서 그 버미에서 이제 식민지를 하고 그다음에 그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으면서 관계에 있어서 급변하는 여러 상황을 직면을 했었습니다. 또 계속되는 폭력과 박해로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은 민족이기도 하고요. 계속되는 폭력과 박해로 수십만 명의 로힝야족이 수십 년 동안 육로나 배를 통해 이웃 국가로 피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맵에서도 보면 4개의 그런 큰 그룹으로 있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한 20만 명 정도 있고요. 지금 이쪽에 있는 로힝야 난민들 같은 경우에는 1970년대에 피난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굉장히 좀 오랫동안 수백 년 동안 이제 그 뿌리를 내리고 살아오고 있고 파키스탄에 있는 35만 명 정도도 70, 80년대 이주한 분들이 많습니다. 방글라데시의 89만 명은 훨씬 더 최근에 그렇게 피난을 가신 분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올해 10월 15일은 정확하게 로힝야족이 미얀마에서 시민권을 박탈당한 지 40년째가 되는 날이 됩니다. 그 이전에는 미얀마에 시민권이 있었습니다. 영국이 버마에서 철수한 이후에 미얀마에서 로힝야족이 시민권을 박탈당하게 된 것이죠. 시민권이 박탈당하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지, 교통카드 사는 거, 은행 계좌 여는 거, 이런 것들이 사실 무국적이 되면서 이제 법적인 보호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요. 그리고 조금 더 최근 그런 근대 역사를 보면 가장 많은 어려움이 시작이 된 게 1970년대경입니다. 당시 버마군이 오퍼레이션 드래곤 킹이라고 하는 악명 높은 작전이 있었는데요. 대규모 체포, 박해, 끔찍한 폭력이 자행된 작전이었습니다. 그 결과로 20만 명이 넘는 로힝야족이 국경을 넘어 방글라데시 내로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오래 있지는 또 못했어요. 1979년 후반이 되면서 다시 또 대부분이 버마로 강제 송환되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그렇게 강제 송환을 당했고요. 그리고 1970년대와 1980년대 저희가 또 79년에 이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가기도 했지만 사실 뭐 실질적인 결과를 내는 여러 가지 그런 활동들을 진행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저희도 굉장히 그 경험이 부족했고 당시에는 상황을 잘 통제할 수 없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70년대, 80년대에는 초반에 많은 로힝야족이 사우디아라비아, 파키스탄 쪽으로 계속 이주를 했고 그 나라들의 상당한 인구를 형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후반부로 또 더 진행이 되면서 대중 봉기를 진압을 하고 군사적 탄압이 있은 후 버마에서 미얀마로 국가명이 개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서구 국가들에서는 아직도 미얀마를 버마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후 집권국가법질서 회복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북부 라카인주의 군대를 주둔을 시키고 있었고 로힝야족은 강제 노동, 강제 이주, 강간 굉장히 일반적으로 자행이 됐고요. 즉사,
처형 같은 고문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약 25만 명의 로힝야족이 방글라데시로 계속 피난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겪기 어려운 상황이고 힘든 고난을 겪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트라우마라는 것을 이야기를 할 때 결국 계속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한 사건에 의해서 발생을 한 게 아니라 계속 누적이 되죠. 그리고 한 세대에서 또 다음 세대로 넘어갑니다. 로힝야족이 지난 40년, 50년, 60년 동안 겪었던 이런 억압을 견뎌냈던 그런 상황들을 생각을 해보면 실제 그들이 겪는 사회에 대한 인식, 그리고 사는 세상, 그거에 대해서 살아가야 하는 인생에 대한 고난, 이런 부분들이 정말 부정적인 또 건강 결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코 또 사라지지 않죠. 오래전에 있었다고 해서 사라지는 그런 아픔이 아닌 겁니다. 1990년대에 들어서 저희가 로힝야에서 또 실제로 그 관련한 그런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면서 1992년에 방글라데시와 93년에 라카인에서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MSF가 비정부 기관으로 또 국제기관으로 처음에 그 1990년대에 미얀마에 대한 액세스를 허락을 받았고요. 그래서 라카인에 주둔하면서 프로젝트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992년에서 1996년까지 방글라데시의 거의 모든 로힝야족이 미얀마로 다시 강제 송환이 되었고, 그래서 1996년까지 공식적으로 인정된 방글라데시에 있는 난민은 3만 3천 명에 불과했습니다. 지금 이 캠프 사진을 보시면 칵스바자르의 덤덤이아인데요. 쉘터입니다. 그냥 쌀푸대 자로 이렇게 하고 나뭇가지로 연결이 되어 있는 모습이죠. 정말 열악한 그런 환경입니다. 지금 여전히 그들이 살고 있는 그런 열악한 쉼터 상황을 보면 여전히 열악하지만 그래도 지금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보다는 훨씬 나아진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2000년에 들어서서 보면 1990년대에 남아있는 난민 등록되어 있는 난민은 3만 3천 명이었는데 여전히 등록되지 않은 상태에서 약 20만 명의 그런 로힝야족이 여기저기 흩어져서 정착촌에 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2003년에 방글라데시 프로그램을 닫았다가 2009년에 다시 재개를 했는데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게 등록되지 않은 난민 거주처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90년대에서 보신 그런 쉘터 사진보다는 훨씬 나아졌지만 여전히 굉장히 열악한 상황인 걸 보실 수가 있죠.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재개한 이유가 실제 그때 이제 하천이 범람을 하면서 난민 캠프를 다 뒤엎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누구도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과 자원을 제공을 해주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미얀마에서는 아예 등록되지 않은 난민들이었기 때문에 뭔가 도움을 준다는 것 자체가 불법으로 간주된 거죠. 그래서 저희가 2009년에 다시 프로그램을 재개를 했고요. 이런 계속해서 대대적인 그런 의료 지원 프로그램이 93년부터 지금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993년부터 2012년까지 MSF도 굉장히 조용하게 운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운영을 하기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공식적으로도 하고 있는 활동들을 많이 알리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실제 미얀마의 역사를 2012년, 14년 이때까지 기억을 한번 해보시면 아웅산 수치 여사와 여러 가지 그런 미얀마의 군부 정권 관련된 사태들이 또 추가적인 미얀마에서의 다른 그런 문제들을 발생을 시켰고, 그게 이제 제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말씀을 드릴 내용인데요. 2011년에 저희가 이제 로힝야에 대한 이제 또 더 많은 정보를 담은 보고서를 발간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저희가 외교 관계에 있어서만 그 제공을 할 수 있는 그런 리포트였고요. 이 리포트 내용의 주된 내용을 살펴보면 미얀마에서 무국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용히 이렇게 배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식적인 그런 결혼 등록을 하지 못한 그런 경우 부금이 된다는 그런 위협을 받기도 하고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해야 의료 서비스를 받고 이게 여성이 안전하지 않은 그런 무국적 그 상태의 어려움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라카인에서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도 불가능했고 낙태도 불법으로 자행이 되면서 가정에서 이루어지면서 적어도 14%의 여성이 낙태를 했고 그 안전한 방법이 아니라 그중 83%가 특정 유형의 스틱을 자궁에 삽입하는 그 의사가 아닌 그런 사람에게 시술을 받는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리포트의 다른 부분이 또 쿠더플라의 벵글라데시의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한 내용인데 그 등록되지 않은 난민 아이들이 그 등록되어 있는 난민의 아이들보다 훨씬 그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는 비율이 높다라는 걸 또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그에 대한 건강적인 영향을 겪었으면 그거를 문서화하기 위한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인 그런 직결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죠. 왜냐하면 방글라데시에서 저희가 일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그 권한이나 이런 부분들을 박탈당한 상태에서 활동을 했던 거기 때문에 방글라데시 정부가 MSF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나 있는 상황이었었어요. 저희가 이제 보도 자료를 내면서 그 로힝야 무등록 난민들이 뭐 여러 가지 권리가 없고 열악한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를 하면서 그게 이제 공식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던 부분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던 것 때문에 많은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An interesting footnote on our programming in 네, Bangladesh in 2011. 방글라데시에서 2011년에 저희가 이제 오퍼레이션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등록 난민들도 이제 도움을 조금씩 더 받게 되었습니다. 2011년에 이제 출산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근데 그 수가 3,000명, 4,000명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프로그램 덕분이죠. 다시 미얀마 얘기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2012년에도 2014년은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미얀마에서 라카인주에서 공동체 간 폭력 사태가 있었습니다. 뭐 방화 사건이 있었고요. 마을이 불타는 일도 있었습니다. 많은 로힝야인들이 14만 명간 대피를 했었어야 됐습니다. 이것도 이제 최근에 일어났던 대규모 대피 사태라고 할 수가 있죠. 소셜 미디어가 이제 활발하게 활용이 되면서 또 인터넷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또 미얀마의 어떤 정치적 상황이 변화되면서 이것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나면서 벌어진 사태입니다. 그래서 미얀마가 좀 더 자유 국가가 되면서 그 미얀마 주민들도 인터넷의 접근성이 높아졌던 것이죠. 그래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다가 이제 미디어에 이제 노출이 되면서 어떤 제대로 된 어떤 미디어 활용법에 대해서 모르는 상태로 이렇게 잘못된 정보에 쉽게 노출이 된 것이죠. 미국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쉽게 그런 잘못된 정보에 호도되는 사태들이 일어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페이스북이나 이런 소셜미디어가 이렇게 악용이 된 거죠. 그리고 이것들이 조직적으로도 이렇게 로힝야족을 타겟팅을 하는 그런 캠페인이 있었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진을 보시면
ACG out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 MSF에 대한 MSF를 친로힝야 기관으로 저격을 해서 이제 길거리 시위 등이 있었던 것인데요. 저희 그 MSF를 이제 다른 그 예전에 저희가 활동하던 이름으로 이제 표시를 하면 ACG입니다. 그래서 저희를 친로힝야 기관으로 저격을 해서 이제 이러한 시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미얀마 주민들은 전반적으로 이제 어떤 지금 폭력 사태가 이어지는 상태에서 저희를 친로힝야 기관으로 봤던 것이죠. 그래서 잠시 활동을 중단해야 했었습니다. 2017년인데요. 이게 5년 전이죠. 네, 이때가 이제 폭력 사태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피크를 치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10월과 또 12월 사이에 많은 로힝야족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약 6,700명의 로힝야족이 목숨을 잃었고 이 중에 어린이 수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마 지금 이 숫자는 실제 수치보다는 훨씬 적을 것이라고 생각을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살아난 사람들을 통해서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나온 수치에 있는데 이것은 이제 전체 가족들이 만약 다 죽음에 이르는 경우에는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은 이제 어떤 전체적인 어떤 인구수를 로힝야족의 수를 이제 감안했을 때 한 이 정도는 됐을 것이다라고 이제 일단 예측하는 그 수고요. 그래서 2017년에 가장 어떤 현대 사회에서 가장 어떤 민족이 강제로 이주하는 사태가 일어났는데요. 바로 이때 93만 6천 명의 로힝야족이 방글라데시로 대규모 이주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인도적 지원에 의존해서 살아가고 있고요. 이들은 이제 위험한 환경 속에서 살고 있고요. 이제 교육을 받기도 굉장히 어렵고요. 그것은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얘기해주고서 어떤 한 나이 있는 로힝야 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내 삶 속에 내가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제 미래에 내 남은 소망이 뭔지 모르겠다, 희망이 있는지도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없죠.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만나서 이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참 아픕니다. 여기 로힝야족의 얘기를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이 중에서는 이제 5세대에 걸쳐서 이렇게 타지를 떠돌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 많은 로힝야족이 미얀마로에서 방글라데시로 이주를 했고요. 그리고 로힝야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 전 세계에 흩어진 로힝야족의 어떤 인구 분포를 봤을 때 방글라데시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로힝야족의 어떤 그 인구 분포를 봤을 때 2017년 이 부근으로 그 인구 분포가 크게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슬라이드에서 물음표를 넣어놨던 거를 빼놓는 것을 제가 잊었는데요. 이것은 제마톨리 호스피털, 그러니까 제마톨리에 있는 병원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난민 수용소의 병원이고요. 제가 6월에 방문했던 곳입니다. 소아과 진료를 보고 있는 곳이고요. 응급 진료를 하는 곳입니다. 남은 수용소 바로 옆에 있는 병원입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이 언제든지 필요할 때 와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지금 콕스 바자에는 MSF 시설이 8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희 오퍼레이션이 얼마나 규모가 큰지 이제 생각을 할 때마다 제가 참 말을 잃는데요. 지금 71만 6,600명의 외래 진료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실 계산을 해보면 평균적으로 매 2,000명의 환자를 여러 MSF 시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 완성 질병 때문에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뭐 고혈압 때문에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 뭐 차 사고가 나서 치료를 받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여성들 중에 어떤 폭력 또는 강간을 당해서 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아이를 낳기 전에 또 진료를 보러 오는 분들도 있고요. 또한 저희가 이 캠프 수용소에서 물 위생 수준을 개선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굉장히 대규모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수용소가 아니고 여기 수용소가 굉장히 콕스 바자에 여러 곳이 있는데요. 메가 캠프라고도 하는 곳도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또 말씀드릴 게 굉장히 많은데요. 또 일단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신적 지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신 건강도 중요하고요. 저희가 이것을 방문했을 때 정신과 의사분들 아니면 정신 건강 관련해서 일을 하고 있는 의료진들을 만나는데요. 뭐 이런 요잉아저들이 와서 컨설테이션을 받을 수 있지만 그냥 돌아갔을 때 그 정신 건강에 있어서 그 한 번의 상담으로 크게 좋아지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굉장히 어렵죠.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삶의 어떤 다른 부분들까지 변화시키지 않는 이상 그 정신 건강을 개선을 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의료진들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많은 산모들이 출산을 하고 있고 4,580명의 산모들이 이제 출산을 했고요. 또 32,800명이 개별적인 정신건강 치료를 받고 있고요. 21,400명이 전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방글라데시 의사들 또 간호사들 또 세계에서 모여든 의사 또 간호사들이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의료 프로그램은 로힝야족뿐만 아니라 그곳에 살고 있는 방글라데시인들에게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퍼센티지는 제가 지금 여기 가져오지를 못했는데요. 상당 이러한 서비스도 그 지역에 따라서 그 방글라데시인들도 그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사례인 라카인주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94라고 쓰긴 했는데 1993년으로 제가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슬라이드에 숫자를 미처 수정을 못했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아침 6시입니다. 이제 정신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라카인주에서 의료 지원을 시작한 것은 이제 1994년 정도 되었고요. 그 말레리아 치료를 하기 위해서 이제 미얀마 보건부와 함께 일을 했는데요. 그것이 저희의 이제 의료 지원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말라리아 치료 사업은 굉장히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저희가 로힝야 지역에서도 좀 더 잘 알게 되었고요. 2012년 전에 그 큰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저희가 대규모 지원을 하기 시작했었고요. 그래서 방글라데시로 이제 이주한 로힝야족에게도 의료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작년에 2021년 같은 경우에 61,356건의 1차 의료 진료를 했고요. 6,614건의 생식 건강 진료를 제공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출산하기 전에 뭐 건강 진료를 한다든지 출산을 하고 나서 필요한 건강 진료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고요. 2,364건의 응급상황 시 이송을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거의 100만 명의 로힝야족이 방글라데시에 있습니다. 수치가 굉장히 높죠. 라우나, 민바, 헉도, 시트웨이, 부트당, 벙다오 에 있는 로힝야족에 모두 접근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들에게 접근하기 위해서 의료진을 그 지역에 보내기 위해서 관계자들 얼마나 많은 단계를 거쳐야 되는지 굉장히 어렵습니다. 수십 명의 그 정부 관계자를 만나야 되고요. 이 라카인주에서 의료 지원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난민 수용소 옆에는 병원을 지을 수가 있고요. 물론 그분들에게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을 어렵다 하더라도 그 난민 수용소 옆에 지은 병원으로 이제 그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제공하는 서비스라든지 이송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그 퀄리티가 이제 좋아지고 좋아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레이시아에서도 저희가 로힝야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로힝야족이 또 많이 탈출하는 국가입니다. 미얀마, 방글라데시로도 많이 가지만 말레이시아로 만약에 간다면 로힝야족들이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 뭐 미래가 좀 더 나았지 않을까 하는 그 어떤 희망을 갖고 말레이시아를 선택해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레이시아에서 로힝야족 난민으로 사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법 체류자로서 취급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등록을 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언론에서도 이렇게 호의적으로 보도를 하지 않고 있고요. 말레이시아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외료 진료를 11,600건을 저희가 진행을 했고요. 또 이렇게 외료 진료를 받고 이제 먹어야 되는 어떤 그 만성 질환자의 약을 또 받아가는 것들이 다 이 외래 진료에 들어가고요. 2,080건의 출산 전 진료를 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산 전에 미리 어떤 고위험 산모들 같은 경우에 저희가 그 위험을 확인하는 것들도 이 출산 전 진료에 포함이 됩니다. 사실 로힝야족 같은 경우는 일반 병원에는 가는 것을 매우 꺼립니다. 왜냐하면 불법 체류 중이기 때문에 혹시 자기의 존재가 들통이 나면 강제로 이제 송환이 될까 이런 것들을 이제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비용도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고위험 산모 같은 경우에 UNHCR에 먼저 등록을 시키고 그들이 필요로 할 수 있는 병원으로 이송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을 때 그 출산 비용도 50% 정도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돕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말레이시아에서 로힝야족의 거의 30% 그 등록된 그 난민들의 30%는 이런 방식으로 UNHCR에 등록된 난민입니다. 이런 경로로 이제 등록이 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구치소에 지금 구치되어 있는 머물고 있는 로힝야 난민들도 있는데요. 그들에게도 저희가 의료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뭐 안전하게 아이를 낳게 한다든지 다양한 의료 진료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치소에 있더라도 안전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사실 구치소 환경은 역시 열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 로힝야족에 대한 어떤 사업이 이제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에서 이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인도에서도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저희가 이제 평가를 이제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이제 평가를 하고 좀 확인했는데요. 이제 내부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대처할 수 있을까를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이라든지 이 말레이시아나 이제 방글라데시 그 외에 파키스탄 이런 국가들에서 어떤 식으로 취급을 받고 있는지 대우를 받고 있는지 사우디아라비아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다른 국가보다 더 상황이 이게 열악하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 여전히 저희가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또 이제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에 또 하나 문제가 인신매매입니다. 로힝야족 같은 경우에는 납치를 돼서 인신매매를 통해서 어떤 그 로힝야의 다른 가족 일원에게 어떤 돈을 요구한다든지 이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이런 인신매매 사건에 굉장히 취약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로힝야족은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로
탈출을 하기 위해서 인신매매를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굉장히 더 위험해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미얀마에서 탈출하는 방법들이 많은데 그 많은 방법들이 최근 수년간 불가능해진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탈출이 더 어려워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절박한 심정으로 이제 탈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더 불확실한 어떤 두려움을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변화하는 이런 상황, 진화하는 상황 이런 것을 보면서 저희가 더 우려하는 바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들이 정책들을 생각하고 더 인도주의적인 정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로힝야족 같은 경우에 지금 계속 탈출을 하고 있습니다. 탄압을 피해서 탈출을 하는 것이죠. 이들의 아이덴티티는 로힝야족입니다. 어떤 경제적인 이유로 탈출을 하는 사람들과 다릅니다. 로힝야족 같은 경우에는 미얀마에서 전혀 어떤 법적 지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난민 사태와도 또 결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생존하기 위해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탈출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로힝야족은 더 특별한 도움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 마지막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였네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고 여러분의 질문을 주시옵시오. 그럼 제가 질문에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슬라이드가 이제 멈췄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정말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미국 동부 시간이 이제 6시, 아까 5시부터 사실은 접속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굉장히 이른 아침에 이러한 발표를 저희한테 잘 전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제 여러분들께서 사전 신청해 주신 그런 질문들과 그다음에 현장에서 지금 질문해 주시는 내용들을 통해서 질문과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께서 남겨주신 모든 질문들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먼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질문을 미리 받았던 질문 중에 한 가지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이 로힝야 난민 캠프에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코로나로 인해 국경 없는 의사회 활동에 가장 큰 변화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라는 질문입니다. Did you want me to go through 예. some of the prepared questions? 지금 질문이 전달이 잘 안 된 것 같은데 혹시 지금 전달이 되고 있을까요? 아닌가요? 지금 통역이 잘 전달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잠깐 영어로 그냥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o for the last 2 years, there has been this big pandemic all over the world, and we believe that there was a lot of influences in refugee camps as well. What kind of influences happening in the refugee camps, and then also how MSF has been responding to the changes? So just for reference, I'm only hearing Taiun. I don't hear anything else. 네, So- 지금 제가 그 메인 언어만 들리고요. 그리고 뭐 다른 언어 설정을 안 해서 그런지 지금 들리지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제가 그 질문 받은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미얀마에 지금 1월에 있었는데 그때 델타 변이가 크게 확산이 됐고요. 그리고 미얀마에 이제 코로나 긴급 대응을 했는데 저희가 실제 그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 전염병으로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결국 그 사람들이
이제 저희가 그들을 찾아내는 것도 있지만 그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저희한테 또 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 전염병이 진행되는 양상을 저희가 봤을 때 그래서 뭐 60명에게 실제로 뭐 산소를 제공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설비 자체가 저희가 준비가 됐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준비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저희 의료진도 굉장히 어려워서 그 건강에 이상을 겪은 사람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게 더 많은 난민 캠프나 이런 그런 곳에 이제 저희가 지원을 하기 위해서 가야 하는 적절한 보호 장구나 이런 것들도 뭐 없었기 때문에 저희도 똑같이 노출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도 대응을 하려고 했는데 저희의 스태프와 또 그 가족들도 이제 건강 이상을 겪으면서 힘든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얀마에서 4개의 시설을 운영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배우면서 했는데 근데 또 이제 코로나에 대한 거를 치료를 하면서도 이제 당연히 또 다른 그 질병들, 뭐 심장에 문제가 있다든지 당뇨가 있다든지 기존에 더 코로나에 취약하게 만드는 증상이 심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또 그 사람들에 대한 치료도 해야 됐는데 그에 대한 준비는 또 안 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도 굉장히 많은 거를 깨달은 그런 시간이었고요. 코로나가 이제 캠프에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칠 거다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저희가 실제로 발견한 바는 그 난민 캠프에서의 니즈는 생각보다 높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캠프에 있는 인력들이 상대적으로 좀 연령대가 낮기 때문에 그 코로나에 대한 그 생존력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또 미얀마의 브라질하고 여러 그런 그 유럽과 이런 여러 나라들에서 지금 여러 가지 긴급 대응 활동을 진행을 하면서 결국에는 어떻게든 하기는 했지만 저희가 이런 여러 가지 개입을 하는 거나 활동을 하는 게 어려웠고 많은 걸 깨달은 시간이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채팅창에서 지금 영어 설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겠는데 잘 보이지가 않네요. 그러면 다음 질문을 제가 조금 확인을 하면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좀 감사합니다. 찾은 것 같습니다. 아, 네, 다행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답변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다음 질문 제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지금 미얀마와 관련된 설명도 잘 해주셨는데요. 현재로서 미얀마에 남아있는 로힝야 분들에게 어떤 식의 박해와 어떤 차별이 지금 가해지고 있는지, 아직도 그런 박해와 차별에 노출이 되어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Yeah, absolutely 100%. 네, 정말 아직도 여전히 박해와 차별에 100% 노출되어 있습니다. 로힝야 사람들은 여전히 미얀마에서 아무런 그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로 똑같은 그런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그 시민권이 없기 때문에 그 뭐 출생 신고, 뭐 결혼 신고, 그 다른 이사를 할 때도 뇌물을 줘야 하고 그래서 미얀마에서 그들의 삶이 굉장히 고단하죠. 그런데 지금 2021년에 군부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 버마 쪽에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또 많은 그런 군부 정권의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변화를 겪고 있는데요. 그래서 더 인식이 많이 제고가 됐습니다. 얼마나 로힝야 사람들이 그동안 어려움을 겪었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아직은 조금 더 그 밝은 미래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희망이 피어나고 있는데, 네, 여전히 지금 50년 동안 그 전쟁,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저희가 미얀마에서 겪고 있는 이런 여러 사태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 있죠.
그리고 지금 북부 라카인 스테이트의 저희 스태프가 관련해서 또 그 관련한 내용들을 출판을 하기도 했는데 그것도 가능하다면 MSF 코리아 웹사이트에 뭐 한국어로도 번역이 돼서 게재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관련한 내용을 또 앞으로 이제 이 희망을 얘기하는 내용에 대해서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자료는 사실 한국어로 번역은 되어 있지 않는데요. 이 자료는 공개되어 있는 자료여서 여러분들께서 검색을 해보시면 좀 찾으실 수 있고 또 참고하실 수도 있다는 점을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글라데시는 아직 최빈국 중에 하나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지역에서 이 방글라데시 주민들을 위해서도 국경 없는 의사회가 활동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는 그런 질문입니다. Yes. 네, 그렇습니다. I mentioned in the presentation, I worked in Bangladesh 10 years ago. 네, 제가 방글라데시 사업 오퍼레이션에서 10년 이상 제가 이제 일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반인들이 병원에 가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10년 동안 계속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은 방글라데시인들에게도 저희가 오픈을 해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카에서 가장 최빈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있습니다. 그곳에 저희가 의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제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일단 방글라데시 같은 경우에 중소득 국가가 되고 싶어하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개발을 위해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의 어떤 필요는 오히려 이런 개발 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적 니즈보다는 개발 니즈가 큰 국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미얀마는 이제 반대로 이제 폭력 사태로 인해서 인도적인 도움이 필요하죠. 그래서 각각 국가에서 저희가 인도주의 NGO로서 일을 할 때 방글라데시의 어떤 개발 목표를 이제 감안을 하면서 또 사업을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방글라데시 주민들이 이제 퀄리티 있는 병원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돈이 없고 좋은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이제 그런 것도 저희가 고려를 함께 하고 있고요. 또 이제 방글라데시의 어떤 북동부 지역에는 홍수가 굉장히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저희가 MSF 팀을 보내서 그 현지 기관과 같이 협력을 해서 그 주민들을 돕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방글라데시에서는 어떤 중소득 국가로 도약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국가로 이제 보이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로컬 현지 기관들과 함께 MSF는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BRAC라는 굉장히 큰 방글라데시의 기관인데요. 저희는 이 기관과 함께 협력을 해서 많은 일들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이었지만 굉장히 좋은 질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실 아까 간단하게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저희 이 제이슨 님과 같이 방글라데시를 다녀왔습니다. 한 2달이 지금 채 안 됐는데요. 그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병원들 그리고 그 다카 지역에 있는 빈민가도 방문을 할 일이 있었는데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산업재해라든가 또 그분들이 자주 겪고 있는 그런 질병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국경 없는 의사회가 활동하는 모습도 관찰을 했었고 또 지금 소개해 주셨던 그런 콕스바자르에 있는 병원에서도 현지에 있는 분들이 다 이용을 하고 계시고 이제 현지 주민들과 난민들이 비슷한 질병을 앓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서로 같이 대기실에 앉아 있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또 감회가 새로운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특정한 질병에 대한 질문인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뉴스라든가 또 저희 국경 없는 의사회의 어떤 소식을 통해서 접해보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옴진드기라는 소외열대 질환이 있습니다. 이 옴진드기가 난민 캠프에서 확산이 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 옴진드기 관련 대응을 위해서 국경 없는 의사회는 어떤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Yes, scabies is an absolute 네, 옴 확산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금 이제 그 유병률이 한 10% 되는 것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그 옴 대응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수를 매일 받을 수 있는 도움의 수를 저희가 캡을 놔둬야 됐습니다. 인원 수를 저희가 제한을 했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에 도움을 필요한 사람이 너무 많은데 저희가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저희가 이런 약을 이제 아무리 제공을 하더라도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질병을 앓고 있기 때문에 옷을 통해나 아니면 또 베개나 이불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도 계속 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퍼진 경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뜨거운 물로 옷을 빨아야 되고요. 뜨거운 물로 뭐 이불을 빨아야 되고요. 만약에 자원이 많은 국가에서 옴이 퍼지고 있다면, 예를 들어서 한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서 옴이 확산이 된다면 쉽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방법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난민 수용소는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너무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이것 때문에 이제 수용소에서 약을 뭐 대규모로 처방을 한다든지 뭐 이런 방법들 또 저희가 뭐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물을 좀 더 확보를 해서 함께 뭐 다 같이 뭐 이렇게 씻는 것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또 고려하고 있는 것은 옴 같은 경우에는 한편으로는 이제 잊혀진 질병으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왜냐하면 자원이 매우 부족한 국가, 열악한 상황에서만 이제 일어나는 병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선진국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죠. 그런데 이제 이 옴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이제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나이가 좀 들어서 간내 질환이 생길 수도 있다든지 이런 이제 추후에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옴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어린이들, 뭐 여성들을 보면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 로힝야족들이 무슬림이잖아요. 그래서 옷으로 좀 뭐 손, 뭐 얼굴, 머리 다 가리고 있단 말이죠. 하지만 그 아래 안에서 얼마나 그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지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지금 영국의 PhD 스튜던트가 제 이메일 주소를 물어보는 것이 있는데요. 혹시 다음 질문 있으실까요? 네, 안 그래도 지금 그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옴에 관련해서 이제 한 가지 덧붙여 드리자면은, 이 질병이 워낙에 이게 낯선 질병이기 때문에 이 현지 주민들에게 이것을 좀 알리는 여러 가지 헬스 프로모션, 건강 증진 활동들도 이렇게 저희가 국경 없는 의사회가 진행을 하고 있고, 말씀하셨지만 저도 사실은 그 피부병에 걸린 사람들을 보고 왔는데 이제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모습이어서 사실 겪지 않고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좀 설명하기는 또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 영국에서 공부하시는 분이 지금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난민의 정신건강 관련한 공부를 하시는 분이라고 하세요. 근데 이분이 혹시 이 방글라데시에서 난민들을 위해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자원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없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따뜻한 마음으로 이런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With MSF, I mean, yes, we have our MSF를 통해서 하는 그런 봉사활동 말씀이시죠? 네, 지금 실제 정신건강 그런 전문가들, 그 의사들, 뭐 간호사분들, 여러 그런 의료 전문 인력들 필요한 역량들이 많고, 실제 공식적으로 그렇게 지원을 받아서 그 여러 그런 오피스에서 한국 오피스를 통해서 지원을 받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요. 지금 실제 더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필요한 니즈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분들을 또 저희가 또 그 어떤 경우에는 이제 선발 과정이 굉장히 까다롭기도 한데요. 근데 분명 많은 기회가 있고 그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또 커리어에서 상당히 오래되신 분들도 기회가 많이 있죠. 이게 빠르게 이제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나라들에서는 또
굉장히 많은 그런 역량을 갖춘 그런 전문 인력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또 그 자원봉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저희 스태프도 계속해서 이제 계속 일을 하다 보니 이제 아무래도 나이가 들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서 또 더 많은 실제 커리어가 되신 분들, 이제는 또 교육을 하시거나 이런 게 이제 가능하신 레벨이 되신 분들도 들어오고 계세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뭐 교육이나 이제 여러 가지 클래스를 개최를 해주신다거나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역량 강화 활동들에 또 도움을 주고 계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는 필요하시면 꼭 더 공유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주신 분도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혹시 여러분들께서 국경 없는 의사회에 참여해서 같이 일을 하고 싶거나 좀 동참하는 일을 궁금하시면은 여러분들께서 계신 나라에 있는 사무소라든가 그 지역에 있는 국경 없는 의사회 사무소의 그 홈페이지 같은 곳에 들어가시면은 자세한 설명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장에 파견이 되는 그런 분들은 조금 특수한 그런 지금 뭐 정신건강을 담당하시는 분이라든가 아니면 물류를 담당하신 분이라든가 이런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각 역할에 맞는 그런 설명 같은 것, 그리고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는지, 어떤 지원 절차가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실 수 있고, 물론 한국사무소 홈페이지에도 들어오시면은 현장 활동가로 지원할 수 있는 절차에 대해서 자세하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말 마지막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이 부족하다고 지금 전달을 받았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으로 사실은 한국에서 로힝야를 위해 어떤 일을 할 수 있냐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이것은 사실은 제가 아마 마무리 멘트를 드리면서 조금 힌트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질문에 대해서는 그냥 지금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른 시간에 이렇게 아침부터, 아침이 아니죠. 거의 새벽이죠. 미국에서 이렇게 저희와 함께 해주신 제이슨 밀즈 전문가님께 정말로 감사드리고 영광이었다는 점 이렇게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활동도, 앞으로 로힝야를 위한 활동도 꼭 함께 해주시고 또 계속 응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가 저희가 준비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로힝야 엑소더스 5주년을 맞이해서 준비한 오늘 행사는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하루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인도적 위기에 대해서 체감하시기는 아마 어려우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도 방글라데시 콕스바자르 지역에 있는 로힝야 난민 캠프에서는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난민 캠프에서 자라나고 있는 아이들, 그리고 그 아이들의 성장을 가슴 아픈 마음으로 지켜보는 부모들, 그리고 각종 질병과 씨름하는 환자들, 그리고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과거를 기억하면서 고향으로 돌아갈 날을 기다리는 어르신들의 삶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행사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로힝야 사람들이 겪고 있는 위기를 조금이라도 가까이에서 느껴보셨기를 바라고 앞으로 일상 속에서 여러분 각자가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일상의 인도주의를 찾아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의 신념과 활동을 지지해 주신 모든 분들과 바쁘신 일정 중에도 국경 없는 의사회에 관심을 갖고 행사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미국에서 이렇게 참여해 주신 밀즈 자문관님께도 마지막으로 또 깊이 크게 감사드립니다. 혹시 오늘 국경 없는 의사회에 대해서 다른 질문이 있으셨는데 대답을 못 들으셨다거나 또 앞으로 활동 및 운영 관련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저희 홈페이지 msf.or.kr을 찾아주시고요. 앞으로 또 저희 MSF의 활동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